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수라고 합니다. 남편 홍은창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8개월의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평범하고 무난한 연애 기간이었고 양가 집안의 큰 반대나 갈등 없이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 마음에 작은 돌덩이처럼 걸리는 것이 있다면 남편의 누나, 즉 시누이 홍은이의 존재였습니다. 시누이는 원래 제주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시집을 가서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죠. 상견례를 앞두고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던 날 시누이를 처음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상당히 까칠하더군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시누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훈계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손 윗사람이니까 말 놓아도 되지? 아, 네, 그럼요. 우리 집 들어오면 남편한테 잘하고 특히 우리 엄마 아빠 깍듯하게 모셔야 할 거야. 요새 애들처럼 자기 권리만 따지면 곤란해. 처음 보는 예비 올케에게 축하의 말보다 시집살이를 예고하는 듯한 훈계를 늘어놓는 모습에 저는 내심 황당했습니다. 속으로 참 별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실은 누나가 제주도에서 시집살이를 엄청 심하게 당하고 있거든. 거기다 시누이 시집살이까지 톡톡히 겪다 보니 사람이 좀 날카로워졌어.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솔직히 그 말을 들으니 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하고 상처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엉뚱하게 새로 들어오는 올케에게 화풀이하는 심보가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시누이는 바다 건너 제주도에 살고 있었고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사이니 적당히 거리를 두면 괜찮을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온했던 저희의 일상에 갑작스러운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시누이가 이혼을 한 뒤 제주도 생활을 끝내고 서울 본가로 짐을 싸서 올라온 것이죠.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살게 된 시누이는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는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부부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일 아침이면 불쑥 저희 집에 쳐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살림살이를 지적했고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면 전화를 걸어와 잔소리를 늘어놓는 겁니다. 너희는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애 소식이 없니? 직장 그만두고 몸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손주 기다리다 목 빠지시겠다. 신우는 본인의 결혼 생활은 실패로 끝났으면서 동생 가정에는 임신 계획부터 생활 방식까지 사사건건 통제하려 했는데요. 그런 모습에 저도 너무 기분 상하고 지쳐갔죠. 남편에게 중재를 요구했지만 남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누나가 원래 똑 부러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래. 이혼하고 마음도 적적할 텐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남편의 방관 속에서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칠순을 겸한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죠. 시누이는 제게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 우리 아빠 생신은 외식 말고 집에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드리자. 내가 옆에서 거들어줄 테니까 올케가 장도 좀 보고 음식 준비도 좀 하고. 혼자 하라고 안 해. 나도 같이 할 거니까 걱정 마. 저 역시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직장인이었지만 칠순이라는 명분이 있었기에 꾹 참고 시누이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이른 퇴근 후 마트에 들러 갈비찜, 잡채, 미역국, 전 등 온갖 식재료를 장을 봐서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와주겠다던 시누이의 말을 믿고 서둘러 갔는데 막상 시댁문을 열어보니 시누이는 외출하고 없는 거예요. 어머님은 주방을 어슬렁거리실 뿐 크게 손을 보태지 않으셨고요. 결국 저는 옷을 갈아입고 혼자 주방에 서서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잔치상을 혼자 준비한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고된 노동이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서서 전을 붙이고 쪼그려 앉아 나무를 묻히다 보니 원래 좋지 않았던 허리에 무리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모든 음식이 완성되어 갈 무렵 무거운 솥을 옮기기 위해 몸을 일으키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두둑하는 느낌과 함께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삐끗한 거였죠. 도저히 허리를 펼 수가 없었고 마침 퇴근을 하고 번거로운 남편이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끙끙거리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남편은 저를 부축하며 말했죠. 음식은 다 된 것 같으니까 여보는 얼른 안방에 가서 좀 누워있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아 시부모님의 안방 침대에 조심스럽게 몸을 뉘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누운 지 20분쯤 지났을 무렵 외출했던 시누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누이가 안방문을 벌컥 열어 제꼈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시어머니는 일 시켜놓고 여기서 자빠져 자고 있어? 시누이의 눈에는 주방에서 그릇을 세팅하고 있는 시어머니와 안방에 누워있는 제 모습이 아주 기가 막힌 상황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자기 분을 못 이긴 시누는 갑자기 어깨에 메고 있던 가죽 가방을 저를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가방 모서리가 제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폭력에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어디 세상 천지에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라는 년이 안방 침대에 자빠져 있어. 네가 우리 엄마 식모로 부려먹으라고 시집왔어? 시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발악을 했습니다. 가방에 맞은 충격과 억울함에 저 역시 이성을 잃고 따져 묻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끙끙거리며 대답했죠. 형님, 저 혼자서 음식 다 해놓고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잠깐 누워있던 거예요. 어떻게 상황도 안 물어보시고 다짜고짜 사람한테 가방을 집어던지세요? 제 말에 시누이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허리 아픈 건 핑계고 그냥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안 일어나?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이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남편이 시누이를 말렸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 아주 차갑게 말했죠. 나 갈게. 오늘 이후로 나는 당신 누나랑 평생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가방만 챙겨든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등 뒤로 신우가 욕을 하고 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한 선언대로 시누이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철저하게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그게 싫다면 저는 이혼이라도 불사하겠다고 했거든요. 시누이는 친척들에게 제 욕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시누이가 시댁에 오면 저는 인사를 생략했고 시누이가 저희 집에 예고 없이 들이닥치면 저는 그대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도 그날의 사태가 워낙 심각했기에 저에게 억지로 화해를 강요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누이와 남보다 못한 사이로 냉전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 시누이의 근황이 들려왔습니다. 시누이가 재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죠. 상대 남자는 시누이와 마찬가지로 한번 다녀온 재혼남이었는데 꽤 재력가라고 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대형 목욕탕과 스파랜드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족 경영으로 목욕탕 관련 사업을 크게 한다더군요. 시누는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잔뜩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누가 그 남자 측에 자신의 집안 수준을 엄청나게 부풀려 거짓말을 해두었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배경을 과시하기 위해 시누이는 빚을 내어 명품 쇼핑을 하고 고급 에스테틱을 끊어 관리를 받으며 부잣집 딸내미인 척을 했는데 실상은 다 빚이었고 카드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죠. 시누의 허영심은 점점 극에 달했고 상견례 날짜가 잡히자 저에게까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무조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나오라는 지시였죠. 물론 제 옷을 사주거나 비용을 보태주는 일은 일절 없었고요.
하지만 진짜 폭탄은 상견례가 끝난 직후에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를 본가로 부르더니 뻔뻔한 표정으로 입을 여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돈댁이 워낙 부자에 집안도 빵빵해서 은희 살 집도 시내에서 제일 비싼 주상 복합으로 해준단다. 근데 집이 워낙 크고 그쪽 수준이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예단이랑 혼수를 최고급으로 해가야 체면이 서지 않겠니? 우리가 가진 현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너희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기가 막힌 요구에 제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사 가려고 모아놓은 적금이 있는데 그걸 탐내고 거기에 대출까지 내서 좀 도와주라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죠. 어머니, 저희도 조만간 전세 만기라 이사를 가야 해서요. 또 저희 부부도 임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습니다. 형님 결혼 자금으로 빌려드릴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단호한 거절에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뭔데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해? 그 적금 통장에 네 돈만 들어갔어? 내 동생이 일해서 번 돈도 반 이상 들어가 있는데 네가 왜 내 동생 돈까지 쥐고 흔들어? 시누이는 자신의 억지를 정당화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시집가서 잘 살면 너희한테도 좋은 일이야. 하나뿐인 신우가 좋은데 시집간다는데 돈 좀 빌려주는 게 그렇게 고가워? 너 진짜 이기적이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희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형님 허영심 채우자고 저희 부부의 미래를 담보 잡힐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정 필요하시면 은행에 직접 대출을 알아보시던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일어섰습니다. 뭐? 허영씨? 저게 미쳤나 정말. 남편은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시어머니와 제 눈치를 번갈아 볼 뿐 제 편을 들지도 누나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누이의 도를 넘은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원색적인 비난이 담긴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돈 몇 푼 쥐고 유세 떠는 꼴 역겹다. 니깎게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것부터가 잘못이다. 니 친정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어따 대고 허영심이래? 너는 내가 부잣집 시집가도 나한테 콩고물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라. 이 쪼잔한 년아.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제 친정 부모님을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언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피곤해지는 것은 제 쪽이었으니까요. 대신 시누이가 보낸 모든 메시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하여 저장해두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시누이의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저희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시댁의 요구도 잠잠해졌기에 저는 시누이가 결국 알아서 자금을 마련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남편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은행 앱에 알림이 떴습니다. 대출 이자 안내라는 문구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 부부 명의로 나가는 대출은 없었기에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금융앱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들짝 놀랬죠. 남편의 명의로 수천만 원의 신용대출이 실행되어 있었고 심지어 직장 퇴직금마저 중간 정산을 받아 어디론가 이체된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큰 돈이 이체된 계좌의 예금주는 홍은희, 신우였죠. 제가 시댁의 요구를 거절하고 시누이로부터 온갖 욕설을 듣고 있던 그 시기에 남편은 저 몰래 대출을 받고 자신의 퇴직금까지 끌어모아 누나의 결혼자금으로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2년간 부부로 살아온 제 신뢰를 근본부터 부숴버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남편을 향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대출 내역의 퇴직금 중간정산. 이게 다 뭐야?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당황한 그는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변명을 하더군요. 그게 지수야, 내 말 좀 들어봐. 누나가 돈을 못 구하면 혼담이 깨지게 생겼다잖아. 누나가 첫 번째 결혼은 비록 실패했지만 두 번째 결혼은 너무 잘하고 싶어하고 놓치기 아까운 자리고
엄마는 나한테 부탁하는데 하나뿐인 동생이 돼서 어떻게 모른 척해. 내가 내 용돈 아껴서 대출이자 갚을게. 이사 가는 건 대출 좀 더 받으면 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변명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나 허영심 채우느라 빚을 지고 퇴직금을 깨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저는 아주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됐다. 그만하자. 이 결혼 생활 더 유지할 이유가 없네. 나 진짜 당신 시댁 식구들 지긋지긋해. 우리 이혼해. 당신이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당신 누나, 당신 엄마랑 평생 같이 살아.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미안해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던 남편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제게 다가왔죠. 야, 너는 무슨 이혼이 무기야? 뭐 툭하면 이혼하재. 그리고 가족이라서 돈 좀 보태준 게 그렇게 큰 죄냐고.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내가 잘한 건 아니라도 너도 적당히 해야지. 누나랑 안 보고 산다는 것도 내가 안 말 않고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보니 완전 지멋대로네. 너 우리 누나 말 맞다나 진짜 최악이다. 니네 누나랑 내용 많이 하고 다녔나 보네? 이런 것 때문에라도 너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긴 말 필요 없어. 나 너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너네 누나 때문이라도. 야, 우리 누나가 뭘 어쨌는데. 동생한테 돈 뜯어서 결혼 자금하는 게 정상이야? 뭐가 어째? 너 우리 집 무시해? 그러더니 남편은 이성을 잃고 제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저는 그대로 뒤로 밀려났고 거실 장식장 모서리에 허리를 세게 부딪히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에 바닥에 웅크린 채 신음조차 내지 못했죠. 그런데 아픈 것보다 충격적인 게 더 크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제가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도 남편은 저를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돈 몇 푼에 남편 쥐잡듯이 잡더니 꼴 좋다. 네 맘대로 해. 나도 이제 네 비 맞추기 지겹다. 남편은 겉옷을 챙겨 입고 그대로 현관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 바닥에서 바닥에 쓰러진 저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을요. 하루라도 빨리 이 관계를 끊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허리 인대 손상과 타박상으로 진단서를 끊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가 끝난 후부터는 집으로 돌아와 신우이가 그동안 제게 보냈던 욕설 문자와 협박 메시지, 그리고 남편의 무단 대출 내역과 퇴직금 정산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신우이의 예식은 2주도 채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는 이를 가며 법적인 증거를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죠. 신우이의 예식이 다가오는 동안 남편은 제게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를 밀쳐서 다치게 해놓고도 일말의 사과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본인이 화가 났다는 것을 티내듯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우이의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정장을 차려입고는 저를 향해 그러더군요. 늦지 않게 시간 맞춰서 와. 그 일방적인 통보만 남긴 채 남편은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자 저는 미리 싸둔 짐가방을 들고 곧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저는 부모님 앞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부모님의 얼굴은 참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떠셨고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오열하셨습니다. 귀하게 키운 딸이 그런 비상식적인 집안에서 모욕과 폭행을 당하며 살았다는 사실에 두 분 모두 억장이 무너지신 것 같았죠. 저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굳게 잡으며 이미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 소송 접수를 마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신우이의 예식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었죠. 전화를 받지 않자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디야? 식 시작하는데 왜 안 와? 누나 결혼식인데 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엿먹으라 이거야? 진짜 이럴 거야?
잔뜩 도끼가 오른 남편의 메시지들을 읽으며 저는 아주 짧고 명료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소장 접수했어. 당신 폭행 진단서랑 무단대출 증거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들어갔고, 당신 누나한테도 폭행 및 모욕으로 위자료 청구했으니까 송달될 소장이나 잘 기다려. 그 메시지를 끝으로 저는 남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몇 시간 뒤 남편은 씩씩거리며 저희 친정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지수 당장 나오라고 하세요. 갑자기 이런 법이 어딨나요? 현관 밖에서 소란을 피우는 남편을 막아선 것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을 향해 삿대질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내 딸한테 손찌검까지 했지? 우리 딸은 더 이상 자네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니 그만 돌아가게.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남편이 계속해서 악을 쓰며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남편은 친정집 앞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죠. 그 후 본격적인 법정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제가 준비한 증거들 덕분에 제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의 무단 대출 내역, 상해 진단서, 그리고 신우이가 제게 보낸 욕설과 문자 메시지 캡처본까지 모든 증거가 그들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낱낱이 증명하고 있었죠.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부터 정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받는 판결을 받아냈고 신우이에게도 폭행 및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심판은 법원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는 신우이가 저에게 보냈던 그 천박하고 악독한 욕설 문자의 캡처본들, 그리고 제가 수기로 쓴 편지도 넣었습니다. 신우이가 사실은 빚도 많은데 그런 걸 다 속였고 심성도 고약해 사실상 신우 때문에 이혼한다는 내용을요. 저는 그 봉투를 신우이의 시댁 매장으로 우편 발송했습니다. 그 서류가 신우이의 시부모님 손에 들어간 직후의 상황은 보지 않아도 훤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있는 허영 덩어리인데다 올케이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상스러운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신우는 혼인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식을 올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파토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 집에 시집가려고 돈만 쓴 격이 되었죠. 저는 이혼 후 그 집과는 완전히 선을 긋고 살고 있고요. 저는 전 신우가 참 못됐고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자신이 겪은 시집살이의 분노를 아무런 죄도 없이 만만한 저에게 화풀이하며 돌려주려 했던 그 못된 심보. 그 못된 아기는 결국 가장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본인 인생을 파멸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남편이나 신우이의 비참한 근황은 가끔 건너 들려오지만 제 마음에는 이제 어떠한 파동도 일지 않습니다. 제 지난 결혼 생활은 제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는 단호함도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편과 함께 영국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나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늪 속에 빠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끔 창밖의 낯선 풍경을 보며 그때를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해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한 후 줄곧 치과 데스크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저는 큰 꿈이나 야망 같은 게 없는 성격이고 그저 홀로 저를 키워주신 엄마와 오순도순 행복하고 평온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리고 쉬는 날엔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고 그렇게 사는 평범한 일상이 좋았죠. 그래서 사실 결혼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생각은 애초에 제 계획에 없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치과의 환자로 내원했던 김현석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선한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처음 내원했을 때부터 그는 유독 예의가 바르고 정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퇴근 시간쯤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는 일이 낯설기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딱히 남자에게 관심도 없었거든요. 저는 죄송합니다 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진료를 보러 올 때에 저와 다른 직원분들도 드시라고 커피나 디저트를 종종 사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군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나은 씨랑 편한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어서 그래요. 나은 씨라는 사람이 참 좋은 분 같아서요. 그렇게 몇 달을 꾸준히 다가오는 그의 모습에 저도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게 되었습니다. 가끔 점심시간에 맞춰 도시락을 사오거나 퇴근길에 비가 오면 저를 데려다 주려고 기다리는 그의 모습은 참 성실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죠. 실제로 겪어본 현석 씨는 정말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반듯한 직장에 배려 깊은 성품, 누구라도 탐낼 만한 좋은 남자였죠. 그러다 저는 문득 의구심이 들어 물었습니다. 현석 씨 정도면 훨씬 더 좋은 분들 만날 수 있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시고 직장도 번듯하신데 왜 굳이 저 같은 사람 곁에 머물려고 하세요? 그는 가만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 눈엔 나은 씨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냥 곁에만 있게 해달라는 말 진심입니다. 저도 그런 그의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엄마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을 받은 거였죠. 암일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병원 복도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현석 씨가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본인의 연차까지 아낌없이 써가며 저희 엄마를 모시고 여러 대학병원을 전전했습니다. 그렇게 정밀검사 결과 절망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암이었고 이미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했거든요. 가족이라고는 엄마밖에 없는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나은 씨, 정신 차려야 해요. 제가 다 도울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저는 매일 밤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의 고통을 지켜보는 괴로움에 몸무게가 순식간에 5kg이나 빠지기도 했죠. 현석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엄마의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딸인 저보다 더 살뜰하게 엄마의 수발을 들고 거동이 힘든 엄마를 업어 나르기도 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드리고 지루해하시는 엄마를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병실 분위기를 밝게 만들기도 했고요. 엄마는 그런 현석 씨를 보며 늘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기운 없는 손으로 제 손과 현석 씨의 손을 잡으며 유언처럼 말씀하셨죠. 현석구, 우리 나은이 혼자 남겨질 우리 딸 좀 잘 부탁해요. 그리고 나은아, 엄마가 겪어보니 이 사람 정말 진국이야. 엄마 소원이다 생각하고 이 사람 놓치지 마라. 그래야 내가 눈을 편히 감지. 저는 그런 말씀 말라고 항암치료 열심히 받고 일어나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며칠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제 곁을 지켜준 게 현석 씨였어요. 장례식 내내 상주 역할까지 자처하며 저를 도왔죠. 슬픔에 잠겨 밥 한 술 뜨지 못하던 저를 대신해 하객들을 맞이하고 모든 절차를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친인척들이 누구냐고 하면 저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 엄마의 유언도 있었기에 그 후 저희는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연애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도 준비하게 되었어요. 현석 씨는 홀어머니 아래서 자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예전에 이혼을 하셨고 아버님은 아주 오래전 연락이 끊겼다고 했죠. 그 뒤 어머니 혼자 식당을 운영하시며 현석 씨를 키우신 거고요. 식당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시고 작은 상가 임대료를 받아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잃은 슬픔이 컸기에 홀로 아들을 키워낸 시어머니께 친딸처럼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예뻐해 주시면 좋겠다. 현석 씨가 그러했듯 나 역시 어머님께 효도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예비 시어머니를 뵙기로 한 날 저는 선물을 챙겨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엔 시어머니의 동생분인 시이모님도 함께 계셨죠. 저를 보신 이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언니가 평소에 말하던 딱 그 며느리감이네. 피부 하얗고 키 크고 어쩜 이렇게 조근조근하니 예쁠까. 현석이가 눈이 높더니 정말 참한 아가씨 데려왔네. 언니 소원 풀었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선물을 식탁 끝에 밀어두시더니 마음에 안 드는 표정으로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셨어요. 그리고 이모님을 향해 아주 차갑게 내뱉으셨습니다. 너 내가 하는 말을 뭘로 들었니? 나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학력도 중요하다고 했어. 우리 현석이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서도 잘 나가는 앤데 겨우 전문대 나와서 우리 아들이랑 격이 맞니? 공부를 좀 더 한 애였으면 좋았을걸.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었고 현석 씨는 깜짝 놀라 화를 냈습니다. 엄마, 사람 앉혀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쉬운 거 말도 못해? 학력 그런 거 결혼해서 하나 중요한 거 없습니다. 나은 씨가 얼마나 현명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인 줄 아세요? 학력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예의 좀 지켜주세요. 현석 씨는 좀 많이 화를 내고 날석에 반응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예의 없게 대할 걸 예상이라도 했는지 더더욱 발끈을 했던 거죠. 저는 그런 현석 씨에게 그만하라고 팔을 살짝 잡았고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본인의 금쪽 같은 아들이 여자 편을 드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기색이셨어요. 그러더니 젓가락까지 탁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이모님이 쩔쩔매며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고 어머님이 저렇게 나를 싫어하시는데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석 씨는 완강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축복해주지 않아도 결혼은 무조건 하겠다고 선언하면서요. 저는 그래도 반대하시는 시어머니를 이해해보려 노력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니 그 애착과 기대가 얼마나 크겠나 싶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에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일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살아가면서 진심을 보여드리면 마음을 열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현석 씨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어머님은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가 막상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집은 무조건 본인이 구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석 씨가 모아둔 돈도 있고 또 모자란 건 대출로 시작하겠다고 설득했는데도 시어머니가 무조건 집은 당신이 구해주시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시어머니가 마련해주신 신혼집은 시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 바로 옆 동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였던 거죠. 같은 단지에 살아야 아내가 반찬이라도 챙겨주지. 너희 바쁠 텐데 내가 집안일도 좀 봐줄 테고. 참고로 나는 내 아들 밥 굽는 꼴은 못 본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며 제 의사를 물었습니다. 미안해 자기야. 불편하겠지. 내가 다시 말씀드릴까?
라고 걱정했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현석 씨.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가까이 살면서 효도하면 좋지 뭐. 내가 더 잘할게. 걱정 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문을 스스로 여는 일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결혼 후 시어머니의 간섭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내 아들 아침밥은 며느리가 직접 차려야 한다. 집안일 신경 써라. 라는 어머님의 압박에 저는 고민 끝에 결국 치과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살림하며 어머님 비위를 열심히 맞췄어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개선될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제 판단은 틀려도 한참 틀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애초에 저랑 잘 지낼 생각이 없으셨으니까요. 직장을 그만두자 시어머니는 툭하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남편 출근하자마자 들어와 밥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차려드리면 반찬 투정을 하셨고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제대로 안 됐다며 집안일도 똑바로 못하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게 국이라고 끓인 거니? 간이 하나도 안 맞잖니? 현석이가 이런 걸 먹고 출근한다 생각하니 내 속이 뒤집어진다. 너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니? 남편 고생하는데 넌 집에서 노는 거 아니야.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요즘 시대에도 이런 시어머니가 있나 싶으시죠? 네, 있습니다. 제가 겪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날로 수척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제 앞에서만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행여나 남편한테 괜히 말 전해서 모자관계 어그러뜨리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저도 저 때문에 어머님과 남편의 사이가 틀어지는 건 원치 않았기에 그저 벙어리 냉가슴으로 꾹 참았죠. 그러다 보니 결혼 후 3개월 만에 몸무게가 7kg이나 빠졌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인자한 어머님으로 변하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먼저 눈치채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너무 수시로 오지 마세요. 나은이도 집에서 좀 쉬고 자기 시간도 보내야죠. 아니, 걔가 뭐라고 하디? 내가 오는 걸로. 나은이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제가 보기에 좀 그래서 그래요. 내가 뭘 어쨌다고? 어머니도 그냥 친구분 만나시고 이모님하고 만나시고 하세요. 예? 남편이 그렇게 어머님에게 말하면 어머님은 앞에서는 알겠다고 하지만 결국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은아, 우리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지. 미안해, 자기야. 아니야, 괜찮아. 저기, 내가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 집을? 이렇게 가까이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어머님 아시면 역정내실 텐데. 내가 잘 말씀드릴게. 걱정 마. 내가 알아보는 대로 이사 가자. 응. 남편은 어머님께 알아서 잘 말씀드릴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걱정이었지만 그 뒤로 어머님은 집에 잘 찾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사이 남편은 집을 알아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덤벼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놀란 남편이 어머님을 막았더니 어머님은 남편을 밀치곤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몸이 굳더라고요. 어머니! 엄마 왜 이러세요? 그거 놓으세요. 나를 두고 이사를 간다고? 어림도 없다. 나 죽이고 가라. 네가 내 아들 꼬드겨서 이사 가자고 했지? 우리 현석이가 이럴 애가 아닌데 네가 옆에서 이간질한 거지? 차라리 나 죽이고 가라. 너희 눈앞에서 내가 죽어줄게. 눈이 뒤집힌 채 식칼을 들고 난리를 치시는데 저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집센 어머님의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강적인 소유욕과 미친 광기였던 거죠.
남편이 겨우 칼을 빼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남편은 그날 밤 제 앞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남편에게 집착을 한 것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혼하고 나서 현석 씨에 대한 어머님의 집착이 시작되었다고 했죠. 본인이 대학생일 때 MT도 못 가게 하고 친구들과 밤샘 공부도 허락하지 않았던 어머님의 행동. 그렇게 자라와서 그게 이상한 건지도 몰랐답니다. 하지만 대학 다니면서 주변 친구들이 이제 너도 성인인데 아직도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남편도 이게 비정상적인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머님과 떨어져 지냈는데 어머님은 그럼에도 남편에 대한 집착이 여전히 있으셨대요. 남편 딴에는 어머님께 병원 상담을 권유하기도 했고 친구분들을 만나시라고 열심히 권유도 해봤지만 어머님은 내가 정신병자냐라는 불호령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혼은 하라고 하도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어머님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며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저를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어요. 몰래 이사를 가기로 한 거죠. 어머님과 이렇게 붙어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몰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의 한 달은 평온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간섭이 없으니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가스 검침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당연히 정기점검인 줄 알고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검침원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냥 시어머니를 보는데 등골이 쭈뼛하더라고요. 이년 여기 있었구나. 감히 나 몰래 도망을 가? 말릴 틈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이 열리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아쥐었습니다. 두피가 뜯겨나가는 통증에 정신이 아득해지기도 했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상태로 저를 현관밖 복도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려달라고 이거 놓으시라고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죠.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은 채 저를 엘리베이터로 밀어넣었고 1층 로비를 지나 아파트 단지 광장까지 끌고 갔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로 아스팔트 바닥에 끌려가며 저는 공포에 질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내 주민들이 경악하며 모여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구경하는 사람들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이 내 아들 꼬드겨서 도망갔어요. 내가 오늘 끝장을 볼 거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머리채가 잡혀 끌려다니는 그 상황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저 멀리 경비 아저씨와 주민 몇 분이 놀라서 달려들어 시어머니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힘이 어찌나 센지 한참을 실랑이 끝에 겨우 저는 벗어날 수 있었죠.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었고 경비 아저씨가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때까지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저를 가만 안 두겠다며 광분을 하셨고요. 연락을 받고 미친 듯이 달려온 남편은 헝클어진 제 모습과 맨발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남편에게 말씀하시더군요. 현석아, 저 년이랑 이혼하고 엄마랑 예전처럼 살자. 응?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현석 씨, 나 도저히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남편은 울면서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면 저는 언젠간 어머님 손에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저에 대한 미움이 상상 이상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고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슬펐습니다.
이혼 얘기 때문에 다시 만난 남편은 그 사이에 살이 엄청 빠져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저랑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상황이 너무 야속하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죠. 그런데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나 해외 근무 신청했어. 영국 지사로 발령받았어. 우리 같이 나가 살자. 여기서 살다가 나도 당신도 엄마 때문에 다 죽을 것 같아. 외국으로 가자고? 어머님이 가만 있으시겠어? 외국이니까 엄마도 오실 순 없을 거야. 당신은 어머니 혼자 여기 두고 갈 수 있겠어? 외동아들인 남편이 어머니를 두고 떠나겠다는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나도 이렇게는 못 살겠어. 엄마도 제발 홀로 서게 하셔야 돼. 내가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이냐고. 그리고 나한테는 당신이 더 중요해.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남편의 진심에 저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어머님만 아니면 저도 당연히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고민 끝에 결국 남편을 믿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에게는 이혼 준비를 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저와 이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 끝에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나중에 이모님이 전해주셨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떠났다는 소식에 말 그대로 미쳐 날뛰셨다고 합니다. 남편의 회사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우셨다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떠난 상태였죠. 다행히 시이모님이 중간에서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시이모님은 저희더러 가서 잘 살라며 엄마는 이모님이 돌봐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이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도망치듯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영국에서의 생활은 그동안의 소란이 무색할 만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회사 사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집에서 살림을 차렸고 남편은 현지 지사에서 근무를 했죠. 저희 둘만 살게 되면서 비로소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서슬퍼런 일들은 이제 대서양 너머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거대한 돌덩이가 얹혀 있었을 겁니다. 홀어머니를 두고 떠나왔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와 일절 연락하지 않기로 했지만 남편은 가끔 혼자 서재에 들어가 한국에 있는 이모님과 통화하며 어머님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이따금씩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쉴 때면 저는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여전히 화가 많이 나셨구나, 여전히 아들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남편은 그저 저에게는 이모님이 잘 돌봐주고 계신데 정도로만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국의 축축한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새벽 한국에 계신 이모님으로부터 다급한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비보였어요. 현서가 언니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의사 말로는 이번 고비를 넘기기 힘들 것 같대.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네 이름만 부르며 벽을 긁고 있어. 남편은 사색이 되어 비행기표를 구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무렵 전 세계를 휩쓴 감염병 확산으로 모든 하늘길이 막혔던 때거든요. 입국 제한과 강력한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비행기표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결국 남편은 갈 수 없었고 시이모님이 화상통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이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며 울부짖었죠. 화면 속 시어머니는 초점이 흐린 눈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아들의 환영을 찾는 듯 했습니다. 끝까지 아들을 소유물로 여기며 놓아주지 않았던 그 마른 손은 차가운 병실 침대볼을 움켜쥐고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화면 너머로 어머님의 임종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남편은 런던의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채 고독하게 눈을 감으신 거였죠. 장례는 이모님 댁에서 조용히 치러주셨습니다. 저희는 끝내 가보지 못했고 그 후에 한참이 지나서야 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자책을 하며 힘들어했어요. 저 또한 복잡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분이었지만 그 끝이 이토록 비참한 단절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씁쓸하기도 하더군요. 몇 달 뒤 사태가 조금 진정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남편은 며칠을 더 울었죠. 아들에 대한 어머님의 그 집착, 비정상적으로 뒤틀렸던 모성애, 결국 그 집착은 어머님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밀어내는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머님은 아셨을까요? 그로부터 또다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영국에서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어머님에게 머리채를 잡히던 때가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식은땀을 흘리며 깨기도 하죠. 하지만 곁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는 남편의 온기 덕분에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그 광기 어린 집착을 제가 완벽히 용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신 분이니 모든 원망은 세월의 뒤편으로 흘려보내려 합니다. 남편은 가끔 어머님의 사진을 꺼내보며 조용히 기도를 올립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소유도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의 남편을 보듬어 주려 해요. 어머님의 집착이 멈춘 자리에는 비로소 저희 부부의 온전한 삶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프고 시린 기억이었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멀리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빌어봅니다. 그곳에서는 부디 누구를 가둬두려는 집착도 스스로를 옥죄는 아픔도 없이 그저 평안하시기를 말입니다. 제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